공적으로 봉사하는 일만 남았다.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은 공무원, 정치 뭐 이런 거잖아요. 본인에게 그런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말 중에 한 대목인데요. 자, 요 얘기 좀 해볼 텐데 오늘 제9회 서해 수호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기도 평택이죠. 여기에 많은 분들 참석하셨고요. 특히 뭐 천안함 용사들 참석하셨고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일단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국가는 해군 해병대 군악대 반주에 맞춰 4절까지. 나란히 선 아빠의 호 윤영아 소령 서무원 중사 고 박동 고 조천영 상사, 고 황도연 중사. 자, 오늘 모습과 지난해 모습,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눈물을 흘리는 모습 뭐 이런 거죠. 그런 모습이 오늘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서해 수호의 날 행사는 그 행사 자체로 주목받았지만요. 거기에 참석을 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이른바 당정 갈등이 또다시 불거졌다. 이런 평가받고 있거든요. 화면 좀 보시죠. 당정 갈등 상황 이렇게 정치권에서 보고 있는데 그 시간수로 좀 정리 좀 해봤습니다. 일단 지난 1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되고 호주로 떠납니다. 논란이 시작이 됐어요. 뭐 논란 임명됐을 때부터지만 이때 떠나면서 더 커졌죠. 그리고요 며칠 지나서 황상무 대통령실 이제는 전 수석입니다. 이른바 회칼 테러 발언이 나옵니다. 이게 발각한 거죠. 그리고 또 지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종섭 대사는 귀국해야 되고요. 황상무 수석 거취 결단이 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정 갈등이 불었구나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요 또 날짜가 18일로 지나가죠. 이때는요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순번에 대한 갈등이 또 불거집니다. 이철규 의원이 친윤이나 통한 이철규 의원이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요 그제입니다. 황상무 전 수석의 사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했고요. 비례대표 순번은 재의결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종섭 대사가 조기에 귀국합니다. 이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비례대표 명단 관련해서 이름이 언급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로 알렸던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 민생특보로 전격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서해 수호 날 기념식 참석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요. 오늘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 그리고 올 초에도 1차 당정 갈등이 있었죠. 그때도 봉합 화해 국면이 있었는데 그 당시 모습까지 뒤에 붙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양평군 통경전 유격대 조금만 뒤로 제가 함장님하고 말씀 나눴는데 이게 영웅들을 이렇게 올 1월 초 모습과 그다음에 오늘 모습 오늘 뭐 브리핑을 같이 받았다는데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행사장 자체에서는요 살짝 스쳐 지나가듯 정도만 있었는데 그 행사가 끝난 뒤에 다시 자리를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천안함 현장으로 가서 브리핑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최원일 함장으로부터 당시 상황 브리핑을 받았는데 이런 얘기가 서로 왔다 그러네요. 자, 천안함 현장에서 국가 위협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한다 이런 대화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눴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당정 갈등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이건. 뭐 그리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영상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저런 모습이었어요. 나란히 해서. 그리고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 브리핑 현장에 천안함 현장이잖아요. 여기에 미리 와서 기다렸다. 그리고 악수하고 대화를 나눴고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뭐 격려인지 모르겠지만 어깨를 툭툭 치는 모습까지 있었다라고 아주 대통령실이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법률위의 윤기천 부위원장. 일단 또 다시 불거진 뭐 윤한 갈등, 당정 갈등 이런데 이거 봉합입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갈등 관계는 사실 사안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고 또 잦아들었다가 또 있을 수 있고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특히나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런 일관성 있는 갈등 관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3년 정도의 임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은 사실은 이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정권 심판론을 잠재워야 되는 부분은 없잖아 있어요. 네. 근데 정책 심판론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게 아직까지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갈등을 빚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갈등을 빚게 되면 그 정책이 해소될 때까지는 일관성 있는 갈등 관계가 되지만 정서적 측면에 정권 심판론을 잠재우기 위한 약간의 갈등 양상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인사가 있으면 인사 마무리되면 되는 것이고요. 이종섭 호주 대사 같은 문제는 사실은 어느 분이 옳지 모르지만 어쨌든 국민의 어떤 반응에 적응하는 답을 또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갈등 관계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고 예. 대통령실의 행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다소 견제하는 입장이다. 견제. 이런 것들이 중도층 국민께 어떤 호소력이 있는지는 표심으로 봐야 되겠지만 일관성 있는 갈등 관계, 그러니까 차기 권력과 현재 권력과의 갈등 관계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예.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얻어야 되는 이런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측면에서 보면 예. 좀 무리한 해석이고 아직까지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의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만약에 이게 일관적인 갈등 관계였으면 이렇게 해소가 안 되죠. 쉽게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이 여론에 호소하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예. 갈등 관계가 지속되게 되면 분명한 간표 요인이에요. 이 부분은 정권이 3년 이상 남아 있고 예. 또 여당의 프리미엄을 국민의힘이 살려야 되는데 그 여당의 프리미엄은 정책을 좀 더 홍보하고 예. 대통령실의 정책을 건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여당이 프리미엄을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일반적인 일관성 있는 갈등 관계로서는 오히려 간폐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갈등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인사 관련된 문제에 대한 약간 견제성 관계가 됐다. 그리고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지나가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신데요, 지금. 그런데요, 요 오늘 사안과 관련해서 뭔가 좀 남았다, 지금 뭔가. 그리고 뭐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더 큰 게 남았죠. 국민들 힘들고 불안한 일을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의사 파업 해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무슨 생각하는지는 모르겠고요. 예. 제가 육감적으로 우리 저와 같이 공천받았던 국민의힘 후보들은 아마 이심점심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소영주 부대변인. 김용태 전 의원은 더 큰 게 남았는데 그게 지금 이 정부하고 의사들이 뭐 정면 대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병원이 지금 뭔가 비정상적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정책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이걸 보고 있네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의사 죽음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 갈등이 왜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총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총선의 민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의사정원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반대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이 국정운영의 스타일은 비슷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밀어붙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익 카르텔로 규정을 하면서 예. 그냥 끝까지 될 때까지 막 가는 그런 스타일은 맞을 것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보면 이 국힘이라는 보수가가 있습니다. 예. 이 집안에서 뭔가 이 집안을 잘 일으켜 세우고 집안 유지해야 되는데 집에 큰 형이 있어요. 예. 그 형이 늘 사고를 쳐요. 그래서 그 사고를 쳐서 집안이 어지러우니까 동생이 뒤에서 뒷바라지하면서 뭔가 계속해서 조력을 하는데 뭐 하나를 크게 사고를 쳤었단 말입니다. 호주 대사로 보내는 그 사고를 치면서 예. 이번에 이번에 이제 어떤 이 축제를 치러야 되는데 이 축제를 이 집안으로서는 못 치르게 되는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의대중원 문제가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자체도 이 형이 예. 큰 형이 뭔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비선실적인 어떤 행동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인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김용태 전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본인 한동훈 정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윤석열 정권으로는 이번에 정권 심판론을 막을 수 없다라는 하에 계속 스크린을 쳤다가 본인 스스로 그 말하자면은 뭐 사고뭉치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뭔가 국민들의 민심과 제대로 부합되지 않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말하자면 표면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이제는 막을 수 없다. 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대립각을 세울 수는 있으나 저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 각을 세우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윤기찬 변호사께 집에 있는 큰형이 자꾸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비유를 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문제라고 먼저 규정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종서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북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이전에 그 해병대 그 수사단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사단장이 개입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밝혀졌다. 그 뒤에 만약 호수 대사 임명했다면 그 말이 맞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다만 그러니까 의사 이 문제는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민감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의대 증원 이 부분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다 동의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예. 다만 그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해서 의사들이 퇴업 내지 어떤 진료의 차질을 일으켜서 국민들이 피해보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께 건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 부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정책적 건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부분이 예전에 저희 어떤 뭐 보건상의 문제가 있을 때 그때도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실패였지만 총선에서 큰 의석을 얻었잖아요. 이런 측면으로 작용할 여지가 없잖아 있다. 환경이 조성되고 나서 그 조성된 환경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위치로 정책을 펼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역할할 수가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국민적 지지를 잃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 처해졌지만 그 상황을 해결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높이는 이런 차원의 상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 정책 갈등이라고 보기는 아직 어렵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상황을 잘 마무리하게 되면 코로나 정국에 있었던 민주당의 의석수 확보 차원의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여지도 없잖아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일단 오늘 뭐 정치권에서는 윤한 갈등, 당정 갈등 이런 얘기 나오죠. 오늘 한 행사를 마치고 함께하는 모습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설명의 취지는 갈등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서로 얘기하고 서로 악수도 하고 분위기 좋았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 행사에 참석하기 전에 여러 가지 유사활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목소리에 듣기에 앞서서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끝나면 유학을 갈 것이다. 해외로 떠날 것이다. 이게 정치권에서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전망을 했었어요. 이와 관련된 오늘 설명이 좀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선거 끝나면 비대위원장 임기 끝나잖아요. 본인은 이제 끝나면 바로 당을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출마도 안 했잖아요. 뭐 유학한다는 설도 있고 또 뭐 국무총리로 갈 거라는 설도 있는 모양이 되는데 어디로 가든 하여간 이제 본인은 현실 정치 몸을 담고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두 개의 태양은 용서할 이건 용납이 안 돼요. 현재 임기가 절반 이상 남아있는 현재 권력 이걸 눈뜨고 볼 리가 없어요. 아침에 누가 그러던데요? 제가 선거 끝나면 유학 갈 거라고요?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 말을 지키고 끝까지 공공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송영우 의원? 이건 흘러 듣기가 어려운 발언인데요. 아침에 누군가 얘기해서 그것도 들었어요. 저희가 전에 들었는데 저런 내용을 유학 갈 거다 그러더라. 근데 저는 그렇게 한가하지 않고요. 끝나고 총선이 끝나는 걸 얘기한 거예요.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만 본인한테 남아있다. 뭡니까 이거는? 일단 유학은 예전에 갔다 왔죠. 그거 갔다 왔죠. 콜롬비아 로스쿨에 갔다 왔기 때문에 뭐 유학을 또 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 영상에 나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총선 끝나고 어디 훌쩍 가버린다고 하면은요.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 국민들의 그 기대를 배신하는 거죠. 특히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의도 밖에서 왔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어떤 정치 개혁이나 이런 아젠다들을 또 계속 주도하고 뭔가 실천해 나갈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의 일정 퍼센티지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고 그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그 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본인이 총선 끝나고 정치 그만두고 어디 가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럼 뭘 보고 투표를 하겠습니까? 그만두지 않겠다는데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럼? 뭘 한다는 걸까요? 그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알겠죠. 본인이 혹시 당대표? 정식 당대표?
거기까지는 글쎄요. 그건 또 당원의 여망이 어떤지를 봐야 될 것이고요. 아직 예. 총선도 안 끝났는데 예.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성급하고 앞서 나가는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지금 153 플러스 알파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오만해 보이잖아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총선 후의 계획에 대해서도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께 굉장히 좀 오만해 보일 수 있다. 그런 정도의 말씀만 드립니다. 근데 오늘 저 자리에서 오늘은 이제 충청 지역 방문하는 자리인데요. 굳이 총선 뒤에 본인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총선 끝나고 유학 간다? 그거를 반박을 하면서 그런 일 없다고 얘기하면서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만. 사실은요. 정치인들이 많이 쓰죠. 앞으로 향후에 계획이 어떠십니까? 아, 저는 국민을 위해서 오로지 봉사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해석이 많아요. 근데 여기다가 공적으로 봉사한다고 해서요. 공적으로 봉사. 박원석 의원님? 네. 이거 뭐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얘기는? 일단 뭐 그 유학설이 정가에 떠돌게 된 배경은 예. 이른바 윤한 갈등 혹은 당정 갈등의 연장선에서 이제 그런 유학설이 떠돌았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은 윤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갈등이 있어도 그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지만 선거 끝나면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냐. 그리고 과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 앞길은 나도 모른다. 4월 11일 날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약간 뭐 꼬였다 이런 표현.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아마 그런 것에 대한 해석 차원에서 유학설이 돌았는데 예. 그런 얘기가 계속 커지면은 이른바 이제 윤한 갈등이 여전히 진화되지 않고 계속 확대된다. 이런 해석을 낳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선거를 지휘하는 장수 입장에서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저분은 4월 11일 날 선거 끝나면 집에 간대. 라는 얘기가 퍼지면은 그 리더십에 힘이 생기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진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앞으로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는 본인도 모를 거라고 봅니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 행보에 힘이 붙을 수도 있고 예. 힘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에 특히 보수 진영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예. 선거 이후에 한동안 정치적 휴지기를 갖더라도 예. 결국에는 저는 대권 가도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본인도 그걸 의식하기 때문에 이제 공적 봉사를 얘기하는 거라고 머릿속에 지금 그런 그림이 보는데요. 약간 담겨 있다. 근데 이제 아직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리기엔 이릅니다. 앞서 우리 송 변호사도 얘기했듯이 선거 결과에 달려 있어요. 선거 결과가 좋으면 뭐 당대표 도전이나 그런 어떤 경로를 밟을 수도 있고 예. 선거 결과가 나쁘면 본인이 하고 싶어도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 면에서 4월 11일 날 개표 이후에 예.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향후의 정치적 진로도 약간의 이제 궤도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모릅니다만 저런 질문을 자주 받을 것 같아요. 총선 날까지도. 왜냐하면 본인이 또 저런 얘기를 꺼내놨기 때문에 기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딱 그때마다 또 어떤 대답을 내놓을 텐데 주목을 또 받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국민의힘의 정용환 공천관리위원장이요. 숫자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총선 예측 전망이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리죠. 국민의힘, 그러니까 질문을 받았어요. 기자들 만나서. 이번 총선 의석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요거 통상 나오죠. 근데 이게요. 질문은 통상 나오지만 발언은 굉장히 민감할 수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는 스스로 알아서 예측 전망 내놨다가 이게 굉장한 논란이 됐는데 오늘은요 국민의힘이에요. 자, 뭐라고 예상했냐면 이겁니다. 국민의힘 최대 의석이요. 170석 예상입니다. 물론 범위를 정했어요. 뭐 150여석부터 110석. 근데 가장 높은 숫자를 170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요. 1, 2주 뒤 다시 치고 올라가서 과반 승리 가능할 수 있습니다. 170석과 과반 승리를 얘기합니다. 요거 소영주 부대변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보면은 그 의석수를 많이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오만해 보인다는 건 기본적인 현상이겠죠. 그런데 지금 좀 이제 맞지 않는 게 170석을 예상한다. 그리고 1, 2주 뒤에는 차고 올라가서 과반을 예상한다. 예.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엇박자잖아요. 170석이면 압도적 승리입니다. 압도.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최대 170석. 그러니까 물론 범위가 얘기할 때 150석 조금 넘어서 170석까지 이 정도 본다는데 그렇죠. 가장 높은 숫자는 170 나왔어요. 170석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전제가 1, 2주 뒤에 치고 올라가서 그렇게 될 수 있다. 지금 현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민심을 어떻게 읽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바닥에서 지금 현역 의원들이 지금 이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에 대해서 뭐 자진 사퇴를 시켜야 된다, 소환을 해서 수사를 받게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올라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분들이 현장에서 지금 선거운동을 할 때 바닥 민심이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관위원장이 저렇게 이 민심을 외면하고 우리가 지금 110석 한다는 것은 이게 바로 국민들이 오만하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민심, 국민들의 여론은 200석을 줄 생각이 없는데 180석, 200석 하는 순간 오만한데 지금 우리들 마음하고 전혀 다르게 얘기하는데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뭐 180석, 200석 얘기하는 거는 그걸 얻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바닥 민심이 입법부가 200석 이상이 돼야만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진보 진영이 세력을 모아서 입법 권력이 최소한 윤석열 정부의 이 무도하고 독선적인 정권을 막아설 수 있겠다. 그런 민심이 읽히기 때문에 진보 진영에 200석을 주셔야 윤석열 정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이거든요. 그거와 지금 110석은 좀 상반된 그런 결과치라고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굉장히 스스로 지금 큰 실수를 하신 게 바닥 민심과 여러 가지 여론을 전혀 반대로 부정하는 오만함의 그냥 전형적인 모습이다. 저는 좀 큰 실수하신 것 같아요. 이걸 윤기찬 변호사 일단 여기 서영주 부대변인은 오만함인데 오만함일지 자신감일지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요. 지금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고개 들면 절대 안 된다. 굉장히 신중하고 겸손된다. 이 취지의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170석이란 약간 귀를 확 잡는 숫자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간 반박을 하지 않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저거는 이제 예상이라기보다는요. 본인이 그 당위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 정도 돼야 된다. 그럼 소망을 얘기한 겁니까? 소망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공관위원장으로서 내가 공천 관리 잘했다는 취지의 어떤 뭐 자만심의 표시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에서는 탄핵 얘기하고 있잖아요. 200석 얘기하면서 임기가 3년 남은 이 그 대통령의 임기 기간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기 대선을 치르자고 하는 건데 또 나라를 그런 혼란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법권을 장악한 뒤에 행정부를 견제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장악한 이후에 견제했습니까? 아예 행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끔 막았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입법권을 국민의힘이 170석 정도는 돼야지만 기존에 이상한 입법들을 바로잡을 수 있고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다. 오히려 우리가 견제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당위성을 얘기한 것이지 저것이 본인이 현재 판세를 분석해가지고 이 정도가 예상된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반응이 바로 나왔네요. 지금 저 얘기에 대해서 정영환 공관위원장 지금 제가 읽어드리면 정영환 위원장이 말한 170석 개인 희망입니다. 그리고요 그분은요 당 소속된 분 아닙니다. 이 뜻은 뭘까요? 신경 쓰지 말라는 소리일까요? 무슨 소리일까요? 이거는 송영훈 위원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반응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 방금 윤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영환 공관위원장의 말씀은 저 170석이라고 하는 숫자가 당위예요, 당위. 여당과 정부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은 안정 과반수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제 170석을 말씀을 하신 거고, 그다음 민주당은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 153 플러스 알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서서 국민의힘도 153석 정도는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실대로 잡으면은 뭐 170석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인데 이제 공관위원장께서는 공천을 다 마무리했잖아요. 오늘 후보 등록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임을 하시면서 어떤 덕담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원석 의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개인 희망이다라고 약간 일축을 하는 듯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은 당 소속이 아닙니다라고까지 곁들였으면은 뭘까요, 이거는? 뭐 괜한 논란을 키울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이제 구체적인 의석수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자칫 이제 민심의 역풍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여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이제 조심스러운 대목일 수밖에 없는데 공관위원장은 이제 공천을 관리하신 분이지 당의 선거 전략이나 이런 걸 잘 아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개인의 그게 희망사항이 됐든 당위가 됐든 이제 저런 얘기를 공관위원장이 저렇게 함으로써 괜한 지금 구설을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와 이제 거리두기를 분명히 하겠다 이런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의 판세가 객관적으로 좋으면 모르겠는데 최근 들어서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봐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수도권의 판세 지지율상으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좋지 않습니다. 그걸 뭐 비대위원장이 잘 알고 있는데 저런 얘기가 그냥 돌아다니도록 그게 언론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도록
냅두면 오히려 마이너스죠. 그런 차원의 거리두기를 한 거라고 봅니다. 자, 선거니까 다들 뭐 민감하고요. 발언 하나 신중해 하는데 이제 숫자 얘기를 하시는 분이 가끔씩 툭툭 나옵니다. 그때마다 또 당에서는요. 그거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시죠. 약간 이런 또 수습하는 모습도 있고요.